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목포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 인생이 남들보다 유독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안 겪을 아픔을 저는 몇 번이나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신세한탄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신세한탄을 하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3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타고 계시던 차가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부모님 얼굴도 목소리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진 몇 장으로만 두 분을 알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이 명절마다 가족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내 사람이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보육원 생활은 저한테 늘 외로움이 컸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훌쩍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저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사회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무작정 사람 많이 뽑는다는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용접을 배우면서 밥벌이를 시작했어요. 조선소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작업량도 힘들고 집중을 잘못하면 다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결국 저는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팔이며 손등이며 화상 자국이 안 남은 데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밥을 벌어먹는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몇 년 그렇게 구르다가 이 기술로 평생 일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자동차 정비 쪽으로 옮겼습니다. 손재주는 있었는지 금방 인정받았고 30 초반에 작은 카센터를 하나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간판에 제 이름 석자를 걸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놈이 이렇게 제 사업체 하나를 갖게 됐다는 게 저 스스로가 대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던 저한테 나중에 만난 아내와 딸은 정말 세상 전부와도 바꾸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명절에 혼자 지내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험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30 초반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정비소를 같이 운영하던 동갑내기 직원이 저한테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형님,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희 이모가 다니는 병원 간호조무사인데 성격이 진짜 좋아요. 저는 그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싫어서 애초에 누굴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해왔던 것도 있고요. 그래도 직원이 하도 권하는 통에 못 이기는 척 나갔습니다. 시내 작은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좀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조곤조곤한 스타일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고 목소리도 크고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영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길래 저는 좀 머뭇거리다가 카센터 하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러더군요. 어머, 손재주 있으신가 봐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뭘 만들고 고치는 거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꺼냈습니다. 사실 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좀 서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아내가 놀라거나 불편해할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영수 씨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온 거잖아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겼습니다. 저희는 몇 달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아내는 만날 때마다 저를 참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나갔더니 아내가 대뜸 제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어머, 이거 소독은 제대로 했어요? 이리 줘봐요. 내가 다시 감아드릴게요. 간호조무사답게 익숙한 손길로 제 손을 다시 감아주는데 저는 그때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신안의 작은 어촌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 아내가 저를 처가에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부모도 없는 저를 처가에서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따라갔습니다. 처가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온 분이었고 장모님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장인어른은 갓 잡은 생선을 손질하다 말고 손을 탈탈 털며 나오시더군요. 어이, 자네가 우리 지숙이 만난다는 총각인가? 자, 얼른 들어와. 마침 오늘 아침에 잡은 놈으로 회 좀 떠났네.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밥상 얘기부터 들으니까 얼떨떨 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장모님도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며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숙이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네. 얼굴이 참 순하니 좋구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태어나서 누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제 사정을 두 분께 미리 말씀드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술 한 잔 따라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자네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네. 근데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자네 몇 마디 안 나눠봤어도 딱 봐도 성실한 사람인 거 알겠구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가에 자주 드나들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장인어른은 저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갈 때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 같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고향이었습니다. 만난 지 2해가 지난 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입장 전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습니다. 자네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 하나는 진국인 사람인 거 내가 아네. 우리 지숙이 잘 부탁하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저한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긴 순간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저희는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덜덜 떨리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병원에서 저희 부부를 불러 세우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아기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심실중격 결손이라고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한테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멍 크기가 작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막힐 가능성은 낮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아내와 딸을 같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아기들보다 유독 잘 보채고 몸이 약했습니다. 젖을 먹다가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기 일쑤였고 감기만 걸려도 금세 열이 펄펄 끓었어요. 저희는 그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아이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 일이다 보니 매번 애가 타더라고요. 여보, 얘 입술이 좀 파래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밤중에도 몇 번씩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서연이가 3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게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는데 아내가 제 손을 꽉 붙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서연이 잘 견뎌줄 거야. 그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서연이가 저희를 보고 힘없이 웃는데 저는 그 순간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이 약한 작고 어린아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요. 서연이는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6살 때 한 번, 9살 때 또 한 번, 심장 상태를 보정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가슴을 졸였지만 서연이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씩씩했습니다. 병원에서 저희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아빠, 엄마, 나 하나도 안 아파. 걱정하지 마. 나 병원만 맛있어서 오히려 좋은데?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사이 제 카센터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2명 더 채용했고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내도 서연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병원 일을 계속했는데 나중에는 정규직 간호사로 전환이 돼서 월급도 꽤 올랐습니다. 저희는 그 무렵 시내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셋이 처음 그 집에 들어가던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치?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서연이는 몸이 약했지만 마음은 참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엔 뛰지 못해서 늘 구경만 해야 했는데도 서운한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 나는 뛰는 건 못해도 그림은 잘 그리잖아. 그러면서 미술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상장을 카센터 사무실 벽에다 붙여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딸이 그린 그림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가족은 늘 신안 처가로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서연아, 지금보다 더 크면 할아버지랑 배 타고 나가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면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 배 타보고 싶어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딸의 심장이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셋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명절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기적 같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세상과 싸워왔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버텨온 거고 20살 무렵 몸이 다 자란 뒤에 큰 수술을 하면 그 이후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딸이 드디어 건강해지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연이는 19이 되던 해 전문대학 디자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림 잘 그린다더니 진짜 이렇게 대학까지 붙었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연이가 씩 웃으며 그러더군요. 다 아빠 카센터 사무실에 내 상장 걸어놓은 덕분이지 뭐. 그거 보면서 나도 진짜 뭐가 되긴 되나 보다 싶었거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서연이는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아직 마지막 수술이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학교도 곧잘 다녔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이가 드디어 또래처럼 평범한 청춘을 보내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내도 그 무렵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서연이 마지막 수술만 잘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저희는 그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대학에 입학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비소에서 불이 난 겁니다. 새벽에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서 시작된 불이었는데 하필 정비소에 있던 유리통까지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연락을 받고 정비소로 달려갔는데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어서 손도 못 대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15년 넘게 일궈온 정비소가 그렇게 하룻밤새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건물주가 별도로 든 화재보험이라 저한테 돌아오는 보상금은 그동안 사놓은 장비값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정비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면서 새로 들여놓은 리프트며 진단기계들 대출금이 아직 절반도 안 갚아진 상태였는데 그것마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타버린 정비소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등을 쓸어주더군요. 여보, 괜찮아.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지. 저는 그 말에 고마우면서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비소를 다시 차리려면 최소 몇 천은 있어야 하는데 당장 그럴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서 급전을 빌려서 작은 규모로나마 정비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좁고 초라한 자리였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다시 찾아와줘서 저는 조금씩이나마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한테 예정돼 있던 마지막 대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 수술이 성인이 된 심장 구조에 맞춰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대수술이라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미소 화재로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태여서 딸의 수술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필 이럴 때 정비소까지 이 사달이 나서.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불이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서연이 수술은 어떻게든 같이 해결하자. 나도 병원에서 야간근무 더 늘릴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비소를 다시 열고 나서도 저희 형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연이 앞에선 티를 안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루는 서연이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그러더군요. 아빠, 요즘 힘들지?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런 거 아니야.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몸 관리만 잘해. 그런데 서연이가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아빠, 나 이번 수술 잘 받고 다 나으면 나도 취직해서 아빠 도울게. 나 때문에 아빠 엄마 너무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앞두고 저희는 신한처가에 마지막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서연이가 20살 성인이 됐다고 장인어른이 손수 마당에서 백숙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다 컸네. 이번 수술말 잘 끝내면 하랩이랑 진짜 배 타고 나가자.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서연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저 뱃멀미 심한 거 아시면서. 그래도 좋아요. 한번 타볼게요.
장모님은 서연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당에 앉아서 밤하늘을 보며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그치?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그러더군요. 그래도 우리 서연이 이만큼 밝게 키운 거 보면 난 우리가 진짜 잘 살아온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저한테는 아내와 서연이 그리고 이 처가 식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술 며칠 앞둔 날 서연이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수술 끝나고 읽어봐. 지금 읽으면 나 부끄러우니까. 저는 그 편지를 양복 안주머니에 고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저희 부부는 수술실 앞에서 손을 꼭 잡고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잘 견뎌낼 거야. 아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되뇌었고 저도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디 무사히 저희 곁에 있게 해달라고요. 수술은 예정보다 2시간이나 더 걸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꼬박 6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지더군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끝났지만 심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어서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저희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어. 조금만 더 힘내. 그렇게 말하며 서연이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저희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새벽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부랴부랴 달려갔을 때 이미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그날 새벽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20살.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내디디려던 아이였는데 심장은 끝내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내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아내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만 그래도 아내마저 잘못될까봐 억지로 죽을 떠먹이면서 버텼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손녀를 앞세운 슬픔에 며칠 새 폭삭 늙으신 것처럼 보이더군요. 장모님은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이나 실신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문득 서연이가 수술 전에 건넸던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이번 수술 좀 무서워. 근데 아빠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는 꼭 나아서 이제 내가 두 분 챙겨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 아빠 카센터 사무실에 걸어둔 내 상장, 나 그거 볼 때마다 진짜 힘이 났어. 아빠, 나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마워. 저는 그 편지를 끌어안고 며칠을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남은 건 슬픔과 빚뿐이었습니다. 정비소 화재로 진 빚에 서연이 마지막 수술비까지 더해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액수가 됐습니다.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정비소를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아내도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자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을 해도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지방건설 현장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보, 내가 몇 달 지방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거기가 일당이 훨씬 세다고 하더라고.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형편이 형편인지라 결국 저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2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올라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몸을 혹사시키며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아내와도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통화를 해도 몇 마디 나누지 않고 끊길 일수였고 어쩌다 집에 올라가도 아내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저 서로가 슬픔을 견디느라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한 지 5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올라갔는데 아내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얼굴이 부쩍 야위었고 안색도 예전만큼 밝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냥 요즘 병원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집에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낯선 병원 봉투나 진료 확인서 같은 게 언뜻 보였고 냉장고에는 못 보던 건강식품이나 즙 종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통화하다가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는 걸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병원 동료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슬픔에 아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방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공동 현관에서 낯선 남자 하나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동 주민이겠거니 했는데 그 남자가 저희 집이 있는 라인에서 나온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차림새가 단정하고 손에는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테이블에 놓인 낯선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있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얼른 그 서류를 치웠습니다. 저는 방금 아래층에서 웬 남자가 나오는 거 봤다고, 그리고 저 서류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순간 말을 더듬으며 그냥 아는 사람이 잠깐 들렀다 갔다고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집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예고 없이 들어서면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를 급히 끊거나 낯선 자동차가 아파트 앞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젠 아내마저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저와 아내 사이는 점점 더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방 현장을 오가며 빚을 갚는 데 매달렸고 아내는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마주치는 시간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동안 느꼈던 의심들을 털어놓고 물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화제를 돌리거나 지친 얼굴로 그랬습니다. 나 지금 그런 얘기할 힘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2달 만에 집에 올라간 저를 앉혀놓고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표정만 보고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정리라니. 아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러더군요. 나 요즘 당신하고 이렇게 사는 거 더는 못 버티겠어. 우리 서연이 보내고 나서 당신은 맨날 지방 내려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는 나대로 여기서 다 감당하면서 살아야 했잖아. 나 이제 그만 좀 편해지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자는 게 말이 돼? 아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며 그러더군요. 미안해. 근데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도 나도 서로 지쳤잖아.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아내를 붙잡고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자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거의 애원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을 더 붙잡는 게 오히려 잔인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방을 떠돌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봐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고요. 결국 저는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짐을 정리해서 나오던 날, 저는 텅 빈 방을 한참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 그려놓은 그림이 아직도 벽 한쪽에 붙어 있더군요. 저는 그 그림을 조심스레 떼어내 가방에 넣고 그렇게 15년 넘게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방황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이제는 딸도 잃고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 저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떠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비소를 직원한테 넘기고 지인의 소개로 부산에 있는 큰 정비업체에 취직해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말 이 일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가끔 서연이 사진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엄마도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생활에도 적응이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작은 지점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혼하고 벌써 5년이 흘러있더군요. 저는 문득 처가가 떠올랐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신안으로 내려가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처가를 찾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서연이를 함께 키워준 장인 장모님께 안부 인사 정도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25이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장모님이 하시던 건어물 가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계시던 장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릴 뻔하셨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저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근처 지나는 길에 안부라도 여쭙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가게 문을 잠그고 저를 안쪽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서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네, 지숙이 소식은 좀 듣고 사는가? 장모님이 그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혼하고 나서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그러셨습니다. 그럼 우리 지숙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구먼.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으니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숙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몇 달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상태가 꽤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식을 못 받으면 얼마 못 버틸 수도 있다고 의사가 그랬다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경화라니요?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시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서연이 마지막 수술비에 정비소 화재 빚까지 겹쳐서 우리 지숙이가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서연이 보내고 얼마 안 지나서 지숙이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간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관리 안 하면 몇 년 안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했대.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았던 거네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그 애가 그 말을 자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지숙이가 그러더라고. 서연이 보내고 나서 자네가 그 슬픔 하나 견디기도 힘들어하는데 자기까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네가 무너질 거라고.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네를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까지 잃으면 자네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이혼하자고 한 것도?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그러셨습니다. 그래, 그거 다 우리 지숙이가 자네 놓아주려고 그런 거였어. 자네가 지방 내려가서 얼굴도 못 보고 빚 갚느라 몸도 축나는 걸 보면서 지숙이는 자기 병까지 자네한테 짐 지우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야. 차라리 매정하게 굴어서라도 자네를 떠나보내고 남은 빚도 자기가 어떻게든 혼자 갚아나가려고 했던 거지.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그동안 야간 근무 늘리고 몸 축나면서 일했던 것도 다 빚 갚으려고. 그리고 저 몰래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그랬던 거였네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애가 그러더라고. 영수 씨는 이제 새 출발해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 원치 않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별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원망보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 제가 목격했던 그 낯선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왔다 갔던 그 남자는 누구였냐고요. 장모님은 그제야 그 얘기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숙이 대학 동창 남편인데 의사라고 하더라고. 지숙이가 몸이 이상한 걸 자네 모르게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친구 통해서 몰래 진료도 좀 봐주고 조언도 해준 거였다네. 자네가 오해할까봐 그것도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까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아내한테 가볼게요. 어디 병원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장모님은 병원 이름을 알려주셨고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곧장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이별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던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5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실에 물으니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알려주더군요.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창가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빛도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영수 씨, 여기 어떡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시선을 피하며 그러더군요. 엄마가 얘기했구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저는 아내한테 왜 이런 큰일을 저한테 숨겼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어. 그때 당신은 서연이 보내고 정비소 불라고 그거 하나 감당하기도 벅찼잖아. 나까지 아프다고 하면 당신 진짜 무너질 것 같았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군요.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이었어. 당신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나까지 잘못되면 당신은 그땐 진짜 혼자가 되잖아.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차라리 당신이 나 미워하게 만들고 떠나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 빚도 내가 갚겠다고 한 거 진심이었고. 저는 목이 메어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 원망하면서 5년을 살았어.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랬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 잘 살고 있길 바랬던 것뿐이야. 근데 이렇게 병까지 걸려서 결국 당신한테 또 짐이 되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랬습니다. 짐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나 검사 한번 받아볼게. 이식 가능한지. 아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저는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엔 내가 당신 지킬 차례야. 아내는 계속 말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없지만 당신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병원에 이식 적합성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제 간이 아내한테 이식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식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곧바로 처가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게에 들어서니 장모님이 저를 보고 놀라시더군요. 아니, 자네 또 왔는가? 저는 두 분을 앉혀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과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아내 간 이식 검사 받았는데 조건이 맞다고 합니다. 저 아내한테 간 이식해 주려고요. 장인어른은 순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자네가 왜 이미 남남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랬습니다. 아버님, 저한테는 아내가 그냥 남이 아닙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고 저한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참을 고맙다고만 하셨습니다. 두 분은 그 후로 매일 병원에 함께 오셔서 아내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수술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제 간의 일부를 떼어내 아내한테 이식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아내 상태부터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안심시키며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내도 회복 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아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군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저희 두 사람 다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증 때문에 허리도 제대로 못 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회진이 끝나면 링거 폴대를 붙잡고 절뚝거리며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복하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도 거의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실에 갔더니 아내가 링거 거리를 붙잡고 창가에 서 있더군요. 여보, 이것 좀 봐. 밖에 벚꽃이 폈어. 우리 서연이 어릴 때 저 나무 아래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 그러게, 벌써 봄이네. 퇴원 후 저는 아내가 살던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 약을 챙기고 통원 치료를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는 회복이 빠른 편이라 몇 달 지나지 않아 일상생활이 거의 예전처럼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하고 있던 정비소를 아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내도 몸 상태가 안정되면 병원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나 싶어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당신 혼자 그 힘든 걸 다 짊어지게 만든 것도 결국 내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서로 탓하지 말고 남은 시간 잘 살아보자.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저는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아마 우리 딸이었다면 아빠, 엄마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웃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랐고 하나뿐인 딸을 먼저 하늘로 보냈고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다시 웃으며 살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힘들 때 저를 놓았던 것도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붙잡은 것도 다 같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다가도 결국 다시 손을 잡아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결국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